시황 맛집 돈다방 미쓰리 10월 2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쓰리가 드디어 인생 처음으로 촛불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야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인생의 바닥을 찍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 나 인생의 바닥이야, 다시 잘 될 타이밍이야 라고 하면 또 밟히고 또 안 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일명 예쁜 말로 포장했을 때 인생 다지기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분 자존감이 위축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해서 약간 주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탄핵 때나 검찰 개혁 집회 때나 모두 저는 그냥 TV로만 응원을 했습니다. 당장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 다른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당연히 생기는 건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 그런 게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제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이를 모시고 집회에 참석한 이유는 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잘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된 계기는요, 딱 한 가지예요.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노출시키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되게 못돼 보이는, 저는 오히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 사람 뭐지? 일 되게 잘하겠다 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분야에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막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여러분, 막말로 은행도 아니고요. 증권이에요, 증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 증권 바닥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꼴 저 꼴 다 봤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겉으로는 겁나게 점잖은 척하고 마치 법 없이도 살 것처럼 하는 인간들이 뒷근육으로 가서 겁나게 구린 짓들 많이 하고, 겉으로는 선비인 척 하는데 뒤로 가서 겁나게 변태짓 하는 거를 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되게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된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가는데,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금수저가 아니라면,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들꽃에 핀 들꽃처럼 들에 핀 잡초, 들에서 살고 있는 잡초처럼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혼자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밟히고 음해당하고 공격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요, 온화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온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온화한 척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온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게 저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되게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저는 증권사 출신이긴 하지만, 증권사, 뭐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증권사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요, 증권사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집이 부자면 됩니다. 유리합니다. 왜? 집이 부자면 실적 채우는데 당장 집에 있는 재산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인맥이 있으니까 약간 있는 집 자식을 증권사 직원으로 앉히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오기 쉽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뭐 어찌 보면 진짜 말빨로 증권사 입사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과정에서 특히 여자인 제가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겠습니까?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회식 때마다 지점장 옆에 앉아가지고 꽃대야 되고 술집 여자처럼 술 따라주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 노래방 가서 춤출 때 상사들 같이 브루스 칠 때 껴안고 춤춰줘야 되고 손님들도 개무시합니다. 상담해주겠다고 하면 남자 받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입사할 때는 그나마 경제방송 출연할 때는요. 뭐 어디 증권사 뭐 이렇게 밑에 타이틀 달고 소속을 달고 출연하니까 출연이 쉬웠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타이틀을 다 떼내고 주식소녀라는 타이틀로 경제방송을 하니까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뉴욕 증시를 점검하느라고 아침 방송에 주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아침 방송 3, 4분 출연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출연료 3만 원 받아요. 안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출발하려고 가면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증권사 센터장이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특집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안 나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주는 PD가 너 그냥 증권 전문가 해라. 우리 경제방송이랑 계약하자. 뭐 이런 PD도 있었고 제가 방송하고 싶은 걸 아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싶다고 뭐 탤런트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증권사 출신의 약간 재미나는 그 출연자가 재미나는 주식하는 사람도 보지 않는 그런 재미난 경제방송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덤벼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PD 친구는 저한테 그냥 너 이렇게 가짜로 명함 하나 팔아. 너 어차피 오피스텔 사니까 그 오피스텔 주소 마치 사무실처럼 포장해서 무슨 리치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골드 어쩌고 해가지고 투자회사 하나 만들어라. 그럼 너 출연 잘 된다. 라는 조언까지 해주더라고요. 전 그거 거부했죠. 어떤 이름 타이틀 뒤에 숨고 싶지 않다. 난 그냥 주식소녀 제 첫사랑이 지어준 저의 필명을 가지고 이 바닥에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눈물 나고 슬펐겠습니까? 티는 안 내고 항상 밝은 척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고 좌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제가 밟혀가는 과정, 그러니까 밟히면서 제가 약간 일명 새날에서 센 언니를 맡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캐릭터가 나타나는 이유가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온순하고 얌전하면요, 밟힙니다. 그리고 단순히 온순하고 얌전한 게 아니라 그게 실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세도 돼요. 괜찮습니다. 세고 카리스마 있어야 돼요. 특히 리더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아주 조용히 제 인생의 바닥을 다지면서 이재명 대표님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일 잘하겠다, 멋있다, 응원해야겠다라고 조금씩 조용히 응원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앞으로 계속 집회가 이어지겠지만 제가 집회를 어제 참 의미 있게 참석한 이유는 이제 때가 됐다. 뭐 엄중히 뭐 더 신중하고 그 개소리고요.
저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전면전 뜨겠다고 지금 다 세팅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언제까지 수비만 하고 있을 거고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거며 그래야겠습니까? 저는 인생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 이젠 촛불 집회 가서 머릿수 하나 더 채워주고 그리고 진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당장 여러분 언론에서 우리를 16,000명 참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웃겼던지. 야, 이 새끼들아, 진짜 무슨 16,000명이냐. 이게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그 기사를 보고 욕이 나왔는데, 10월 20일 처음 그 촛불 집회 참석한 그 후기를, 예, 좀 감상문, 예, 좀 소감을 얘기하자면, 일단 저는 해군이를 유모차에 끌고 가다 보니까 지하철을 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청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대택님을 만났어요.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를 몰라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새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힘들지 않다,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지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보수 어르신들이랑 태극기랑 그 미국기를 이렇게 들고 가시는 보수 집회 가시는 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목숨 걸고 저는 갔습니다. 다행히 얼마 되지 않아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피켓도 주시고 서명도 하라고 해서 서명도 했고 공연하러 오는 리아도 봤고요. 그다음에 송이태 가수도 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정석 가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전부터. 이정석 가수도 이제 드디어 이정석 가수가 다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초심님이 여기서 박사 학위를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 해가지고 거기서 그 학사모 쓰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상호 고발 뉴스 기자님도 봤습니다. 처음 그 참석한 사람 치고는, 꽤 많은, 일명 우리 쪽의 스타분들을 좀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그 영광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행운이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저도 처음이라서 좀 이래저래 좀 긴장하고 그래서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저는, 행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정말 골목까지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V로 봤을 때 그 보는 느낌과 또 참석한 느낌이 또 다르고 참석한 다음에 TV로 보는 것도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하여튼 화이팅 해보고요. 자, 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긴 했는데요. 안 나가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석을 했고요.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이제 13분을 넘게, 촛불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벤트 하는 중에 당장 지금 주식을 사서 당장 오늘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며칠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으로는요, 초조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올라가는데?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까? 시장은 안 좋은데? 이렇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목이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데 마음이 되게 편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21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슈는 블랙아웃 직전에 앞으로 연준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던져놓고 블랙아웃 들어갔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분위기 그닥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10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돈다방 미스를 듣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초조했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어떤 청취자님께서 나 돈다방 미스리 들은 지 한 달 됐는데 이제 조금 뭔지 알겠다라고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돈다방 미스를 한 달 정도 들으신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초반에 얼마나 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뭔가 딱딱딱딱 아다리가 맞아가는데 하면 상승하면 상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증시가 막 상승했다고 와 좋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 주식 시장에서 상승하니까 좋지 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요. 설령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하루하루 만들어 가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야지만 시황을 볼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저보다 다 각자의 인생은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은 다 구구절절 다 사연이 있지만 저는 어디 가서 사연 공개하면 뒤지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과정들이요. 이렇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 예사롭지 않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은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공포감, 걱정거리, 안 좋은 일들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 침착해지고 더 냉정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쭉 보세요. 미스리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를 보면은요. 삼성증권에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150에서 225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해서 2213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면 장중에 예를 들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했지만 사실 종목별로는 예상보다 낙폭이 좀 커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를 2200포인트 지지하기 위해서 지수 관련주는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시키고 보합권이라든가 이렇게 즉 지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컸습니다만 금요일이라는 부담감과 뭐 연준의 회의라든가 뭐 또 채권 얘기 막 불거져 나왔죠. 해서 공포 심리가 개인들 주린이들의 공포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지수보다는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여러분 2213포인트 즉 2200포인트 지켰습니다. 제가 그랬죠. 윤석열 따위가 미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 못 맞는다고요. 자,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증권사가 내놓은 코스피 예상 밴드는 2090에서 220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지난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막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까놓고 나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막 공포감이 막 커지진 않았잖아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9월 달보다 주식시장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밴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죠. 코스피 예상밴드 하단을 2150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일부터 21일 한 주 동안 증시는 반등하긴 했는데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 그랬어요?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난주에 2100 깰 거라면서요. 지난주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증권 주식시장이 잘 버텼단 말이에요. 2200포인트 장중에 깨져도 다시 올려놓고 장중에 깨져도 올려놓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잘못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뭐야 상승했었는데 2250 못 갔잖아. 반등 실패했잖아. 나 반납했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난주 주식시장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장중에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심장 약한 간이 콩할 만한 주린이들은 장중에 2200 깨지고 막 그런 게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다시 2200포인트 회복시키잖아요. 선수들은 그런 걸 본다고요. 주린이들은 장중에 어떻게 시가보다 막 점점 더 빠져 어떻게 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막 툼에 던지고 손절하고 그런 과정을 보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그렇게 빠지는 거 저렇게 빠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못 뺄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제 분위기 돌려놓을 거 하면 장이 또 종가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증권사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주식시장을 폄하해버립니다. 왜? 자기네들이 맞히지 못했거든.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4일부터 28일까지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이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립 수준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고민을 합니다.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네들 전망이 틀리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쁘다고 얘기하기에는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럴 때 애매모호하게 마치 회색 분자처럼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주식시장 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 블랙아웃 직전에 연준 의원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한 발언 때문에 그 발언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는 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래? 그럼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고 12월 달에는 50bp만 하네? 우와 좋네?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다음 주 주식시장 분위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국내 증시가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예상한 이유는요. 레고랜드 사태발 단기자금 및 회사채 시장 불안 진정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거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채 채권에 대한 얘기해드렸죠.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레고랜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안 되고 증권사에서 찌라시에서 막 돌려가지고 공포심이 커진 거지만 별 문제가 아니고 이러지만 이런 문제가 터지면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허접한 금융시장에서는요. 굉장히 심리가 위축됩니다. 뉴스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국채를 산다 한다 쭉 빠질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중립이라고 보는 이유 회사채 시장 불안 진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에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1분기, 2분기에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플러스 2.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서 9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국내 증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2000포인트 하방 지지하는 시험이 진행될 것이다.
아, 왜 이렇게 2천에 이렇게 목숨들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200이라고. 2200에서 2250이 지금 적정 주가라고요. 자, 국내 진짜 바닥은 2000선이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직 덜 빠졌다, 주린이들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계 은행에서는 미국 증시가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계속 가는 거 없다며, 미쓰리가. 그러니까 4분기 뉴욕 증시는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10월 달에 반등하고 그 반등 랠리를 산타 랠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산타 랠리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11월 달 되면 또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위기는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 1490 몇 포인트까지 확 빠졌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어떤 돌발 악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튀어나왔을 때 뭐 장중에 2000을 확 깰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바닥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무슨 바닥이 인생의 바닥이 뭐 딱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뭐 인생의 바닥을 찍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요. 만약에 저에게 야, 너 인생에서 바닥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전에는 그때가 내 인생의 바닥이었어 라고 딱 그 점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을 못 찍어요. 즉 그 바닥이라는 게 2000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2000선이 어떤 돌발 악재가 터지면 2000선 바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요. 2000선이 쉽게 깨질 수 없는 판이라고요, 지금. 근데 국내 증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레고랜드 사태처럼 뭐 채권이나 혹은 그리고 미쓰리가 주식보다 내년에 더 고생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미쓰리는 이미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리스크를 다 반영해서 극하고 소화시키고 이미 똥 싸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이 부동산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들이 진짜 바닥은 2000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현 지수 평가 가치 단계에서는 부하 내동격 투매 동참보다는 보유를 하래요. 이 모질이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더 주식시장이 깨질 거고 주식이 1970 갈 거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물론 이 애널리스트가 꼭 부른 건 아닙니다. 다른 증권사,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공포감을 유발했는데 그런 공포감에 주린이들이 투매 동참 안 합니까? 투매 동참하지? 그 투매 동참이 언제였습니까? 9월 말이었다니까요. 9월 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느 정도 투매가 나와서 소화시켰네요. 주식 좀 사보세요. 그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겁나게 공포스러웠어요. 이걸 내가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는 분위기였었어요. 제가 이메일로 막 종목 상담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종목 상담을 안 해드립니다.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못 해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왜? 모르니까. 제가 아는 종목, 오랫동안 매매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알고 얘네가 어떤 세력이 들어왔는지 알고 그런 종목이라면은 내 종목 같으니까 해줄 수 있지만 제가 모든 종목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리는데 이렇게 약간 넋두리 같은 이메일을 종종 받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나 지금 마이너스 48%인데 이제 팔아야 되나요? 이런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9월 말이었어요. 주린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9월 말에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을 노출시켰잖아요. 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에 주린이들이 멘탈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지네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보면서 지네들도 투매할 시점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와서. 그래서 투매 동참보다는 보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절없는 관망보다는 전략적인 저점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죠? 11월 달 얘네들 아마 산타랠리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국내 증시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짚었는데 벌써 30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뉴욕 증시 스피드를 좀 내볼게요. 제가 원래 오늘은 라이브로 하려고 그랬는데 염색도 해야 되고 막 꼬지지하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국내 증시는 뭐 중립적이다 뭐 이런 의미라면 뉴욕 증시는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주목하며 상승 시도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실적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S&P 500 상장 기업의 20%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 기업들의 72%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년과 10년 평균치를 하회합니다. 근데 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실적 전망치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이고요. 제가 가끔씩 방송 중에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2018년, 19년도 S&P 기업의 뭐 2분기, 3분기, 1분기 얘네들 기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뭐 24% 증가했고 20% 증가했고 이렇게 두 자릿수 막 팍팍팍팍 늘어났다고 했던 게 그때였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실적은요. S&P 500 기업의 어닝 그 순이익 증가율은 한 5% 정도밖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그리고 초반에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주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수록 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금융위기 이후에 부진한 실적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금융주와는 달리 다른 기업들은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칠 거라는 우리가 뉴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이미 기업 실적 둔화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순이익 증가율이 5%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는 이미 한 2, 3주 전에 시장에다 뿌렸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아지고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3분기 기업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를 받아들였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어때요? 미리 받아들이고 미리 소화시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알파벳,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다가오는 한 주는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75bp를 하는 게 아니라 50bp 할 것 같은데 집중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 바로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넙죽 받아서 마치 지금 시장은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12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이제 블랙아웃으로 발언을 할 수 없는 연준 의원들을 제끼고 시장을 점령할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영원히 75bp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설 발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래? 가만 있어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저런 얘기 했으니까 저 발언을 가만히 고민해 보면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은 뭐 할 거고 뭐 그건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인정. 그런데 12월 달에는 그러면 75bp가 아니라 50bp 한다는 거겠네? 라고 해석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10월 19일 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인 미국의 경기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그 베이지북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왔다. 이전보다 경기 전망이 비관적이었다. 그래서 11월 달에 75bp 인상되고 12월에는 인상 속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기 시작했고 그러한 관측이 일기 시작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발언을 빌미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판을 깐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은요. 10월 19일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 10월 20일 목요일 방송인데 제가 그때 베이지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이지북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었다.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약간 완화되었다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10월 19일 날 베이지북이 발표되는 날 다우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락한 이유는 뭐였느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윗돌았는데 하락했대요. 왜? 이날 의미 있는 재료가 9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예상보다 6.7% 정도 부진했는데 이거는 주택시장의 착공 실적이 부진한 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10월 19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고 했냐면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다. 넷플릭스 시장 예상치를 윗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런데 그때는 막상 베이지북에 대해서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물가 상승세가 약간 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다시 베이지북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단어가 13번이나 나왔다 이런 발표가 된 거죠. 완벽하게 쟤네들은 시나리오를 짜놓고 중간 선거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발표되는 경제지표 9월달 신규 주택, 9월달 내구재 수주가 있고요. 9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주택 관련된 지표는 부진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9월달 개인 소비 지출도요. 아마 증가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쉽게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인지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제는 심리가 아니라요. 경제는 속도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감의 차이인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멈추니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8월달 개인 소비 지출 발표할 때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면 밀가루를 수입해 오는데 국제 유가가 $100 이상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그 판에서는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막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런 공포감을 타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때 올라간 밀가루 가격, 그때 올라간 그 원자재 가격이 우리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최종 그 소매 가게에서 가격을 잘 안 올린단 말이에요. 쉽게 못 올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가게 사장님들이 원가 상승 부담을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참다 안 되면 이제 결국 올리는 거죠. 최근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게 팍팍팍팍 줄어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9.1%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감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은 우리가 빵 사 먹기 위해서 밀가루 사기 위해서 저기 바닷가 그 항구 가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밀가루를 사진 않잖아요. 바로 우리 가까운 동네 슈퍼마켓 가서 밀가루 사지 않습니까? 슈퍼마켓 가서 빵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집 사장님이 밀가루 가격은 이미 올랐는데 그 중간 도매상도 마찬가지고 그 빵집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리스크를 좀 막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오다가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최근 와서 물가가 올라갔고 그 올라간 물가로 그 올라간 물건을 우리가 사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은 소비 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놈의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했는데 월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오히려 증가되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 지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곡된 부분이죠. 왜곡된 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요. 뭐 부동산 지표 꺾였다.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 증가되는데 받아들여야죠. 미쓰리가 설명하잖아요. 왜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번 9월 달 유럽의 CPI 소비자 물가지표는 9.9%였습니다. 8월 달에 9.1이었는데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22가 경기 침체 걱정 그리고 재정 위기 걱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겠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22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죠. 22 통화정책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일단은 달러 약세 분위기로 접어들 겁니다. 달러 약세. 22가 금리 인상하면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 그러면 달러화 약세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주 증시 분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막판에 좀 이야기가 좀 빨라졌는데 뭐 어차피 중간중간 제가 매일매일 방송해드리면서 똑같은 얘기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증시 분위기 예상에 전혀 벗어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2023년도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망이 딱 나오면 이제 돈다방 미쓰리에서 가장 먼저 공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확실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황은 이제 전 잡은 것 같아요. 예. 시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고요. 물론 계속 자신한다고 건방지는 순간, 예, 추락의 버튼을 누르는 거다라고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던데, 자신은 있지만, 자신감은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계속 시황 관리를 해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느꼈던 건, 야, 이게 다 돈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다 비용이 드는구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그 시사타파 방송을 봤더니 이종원 PD가 그 트럭이라고 하나요? 그 트럭을 이제 사야겠다. 집회할 때마다 민주당 앞에서 집회할 때마다 한 번씩 빌리는데 뭐 300만 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 돈이구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있는 돈,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그래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치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지갑을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원은 이런 게 있어요. 월세를 살다 보니까 이사 가는 부담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사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노후를 살려면 큰 집도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오피스텔 원룸 그 넓은 데 살았더니 청소하기도 귀찮고 청소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청소 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집 하나 살 정도. 그리고 어차피 저는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계속 주식 매매하면서 주식이랑 노는 그런 삶을 저는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좀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기견 보호소 봉사 다니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증권사를 다녔기 때문에 펑펑 썼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바닥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물들 학대받고 막 이렇게 후원하고 하면 막 엄청나게 막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당장 수입이 지금 없는데 난 당장 오늘 먹을 것도 걱정되고 막 월세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도와주는 거는요. 그건 전 되게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오지랖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가만히 갖고 여기저기 후원하는 것보다 굴릴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단 10,000원이라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 생각이 이렇게 완성된 그 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후원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 오지랖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라이브에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오지랖을 떨었었는지. 사람에게까지 오지랖을 떨다가 너무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러면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나중에 한번 라이브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제 약간 까칠해져가지고 좀 까칠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방송 녹음한 다음에 행운이 부여잡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방송 괜히 올렸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약간 몸이 부실부실하고 좀 이렇지만 그리고 한 10월 말, 한 11월 정도까지는 제가 뭐 이것저것 정리해야 되고 좀 하는 게 있는 거지만, 이제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여서 어떤 정말 우리가 뭐 좀 진짜 그 군자금 프로젝트 이런 거 하게 되는 그게 된다면, 앞으로 진짜 집회나 이런 거 돈 들어갈 때 많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겁나 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은 일요일 잘 쉬시고요. 나 50분 채울 거야. 3분 남았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다시 한번 가열차게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월요일부터 주식시장에 집중할 거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은 또 새날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지치지 마시고요. 세상에 별거 없더라고요. 마치 미쓰리가 주식시장의 판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보다 더 이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미 많이 활동해 주신 분들이 이미 저쪽에서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었고 뻔히 계획한 대로 했고 쟤네들은 보이는 게 다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지치지 말고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한 군데만 보고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민주당 관심도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은 생각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곧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다라는 마음으로 지지를 할 거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치지만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화이팅하고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25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